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3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희생자들을 기리는데 호명할 이름조차 없는 것은 추모 대상을 추상화하는 것이라면서 희생자 이름 공개가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식처럼 키우던 조카를 잃은 한 유가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변에 알리지도 못했다면서 울분을 쏟아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유가족은 연로하신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비밀로 하고 있었다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희생자 명단 공개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정쟁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음모론에 올라탔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게 정말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이었을까요? 이런 논란에도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는 지금의 애도 방식은 정부에 의해서 강요되고 통제된 것이라면서 명단을 내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이어진 시민들의 마음과 추모의 움직임, 이건 진정한 애도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애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G20 정상회의가 오늘 내일 이틀간 식량 에너지 안보 그리고 보건 디지털 전환 이 세 개의 의제를 놓고 각각 한 세션씩 열렸고 또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중에 첫 번째 세션 식량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글로벌 식량 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연대와 협력을 꾀어잡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식량 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면서 글로벌 식량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식량 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을 주장하고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보건 세션에서도 윤 대통령은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가는 시점이라면서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어요. 네, 조금 전 오늘 저녁 때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약 2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인 이번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원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의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면서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한중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주요 20개국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가운데 시 주석이 진정한 다자주의라고 언급한 것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체제 및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그 북핵 관련 이슈도 거론이 됐는데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또 윤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최근에 한국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석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 찢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훈센 총리와 마주 앉았던 정상들 혹시 괜찮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노 마스크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검사를 한 건가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 윤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때 이제 인도네시아 방문 전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 훈센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혹시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뭐 다행히 대통령 부부 모두 두 사람 다 음성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해외 순방 떠나기 전부터 또 해외 순방 중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언론에 보이는 태도, 뭐 인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특정 매체 기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 사적인 대화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대화를 나눴다고요. 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특정 언론 매체 기자를 따로 불러 이제 면담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취재 기자단을 태운 전용기가 이 발리로 이동하던 중에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2곳 출입 기자를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따로 불러서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채널A 기자하고 CBS 기자. 네.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던 기자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SNS에 쓴 글에서 무슨 생각으로 비행기라는 갇힌 공간에서 특정인만 불러들인 것이냐, 뭐 수많은 기자들이 항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느냐, 또는 또 이제 기자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안호연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요. 유신시대의 관제 보도를 바라는 것이냐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고 따라서 국민 알 거리를 대행하는 언론에 동등한 취재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이 정상회담의 풀장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또
대통령의 모습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과 편협한 언론관만 확인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걸 배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또 이런 논란이 좀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이건 취재와 무관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발리 현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통령이 평소 인연이 있어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이 취재와 무관하다는 보도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기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특정 매체 기자를 대통령이 불러서 따로 어떤 사적인 대화든 간에 뭔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취재 행위라고 그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담소를 나눈 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어쨌든 이게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고 그런 접촉이 있으면 사실 그게 앞으로의 취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그게 취재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취재원과의 접촉 기회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네. 이제 그 기회가 공적이냐 사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취재원이 말하자면 본인과 어떤 가까운 기자를 따로 불러서 봤다는 그걸 다른 기자들이 입장에서 좀 셈이 나긴 하지만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MBC 취재진의 경영기 탑승을 나가다든지 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런 것이 이제 추가로 나온 게 모양새가 좀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출근길 문답을 할 정도로 언론과 접촉면을 좀 넓혀왔던 거잖아요. 근데 접촉면을 넓혀오다 갑자기 특정 매체를 배제한다던가 이렇게 언론하고 이른바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 듯한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행동들, 예를 들면 취재를 대통령실에서 다 해가지고 영상만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행보를 빈곤 포르노란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전 코로나 콘텐츠 대표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이 장 의원의 발언은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고 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장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으로 이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다. 이미 언론과 사전에 다 있는 용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캄보디아 입장에서 개최국으로서 본인 나라가 가난하거나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에 초대한 건데 그 일정에 응하지 않고 아픈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기는 하네요. 보니까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서더라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캄보디아의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정상이 왔는데 그 영부인이 캄보디아의 가난함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각시킬 만한 행보를 했다고 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빈곤 포르노라고 아무리 사전적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갔을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한다는 거죠. 사실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거를 치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외국의 유명 인사나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글쎄 저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죠. 야3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앞서 이 야3당은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진표 의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대돼야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천막 당사 설치하기로 했어요? 예, 천막 당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서명운동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천막 당사라고 해서 이제 그 당사에서 뭐 이를테면 당대표가 상주하면서 당무를 보고 이제 이런 차원의 천막 농성은 아니고 말하자면 서명운동을 받는 이제 천막을 설치하라. 이런 그걸 취지로 뭐 천막 당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군요. 네네네. 네. 사무총장 명의로 지금 민주당에서 각 시도당의 국민안전 관련 지침이라는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지역위원회별로 천막 당사 형태의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하라. 이제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 여론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시작 3일 만에 33만 명이 서명했다면서 열흘간 1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민주당도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지금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초선 의원들까지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네요. 네, 국민의힘 중진 또 재선 의원들에 이어서 오늘 초선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오늘 초선 의원들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중진 의원 간담회 또 재선 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서 반대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초선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초선 모임 운영 의원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은 이 초선 의원들 의견을 수렴에 전달했는데 대다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형 용산구청장이 오늘 국민의힘 특위에 출석을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라는 그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네. 용산구청을 방문해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구청의 사전 조치를 보고받고 이 참사 당일 행정 논란을 빚은 박혜영 구청장을 질타를 했는데요. 네.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제 특위 의원들이 오늘 오후 용산구청에서 약 3시간 정도 현장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 그 박혜영 구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박형수 특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 구청장의 당일 행적에 대해 해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면서 용산구청장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당에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박 구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다고 박형수 부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죄송하다 이렇게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에 쌓여 있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또 자신이 앞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퇴 수습의 경황이 없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당내 특위에 참석해서 할 말을 국민들한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그리고 그 거취 문제에 대한 뭐 위원들의 사실 질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놓고 보면 좀 박 구청장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질타를 하러 간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좀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겠군요.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른바 폼나게 사표란 발언으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 오늘도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오늘 이 장관을 상대로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당시에는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뭐 오늘은 이제 같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7일 이후 오늘 사이에 뭐 사의 표명이 한 차례 있었다는 얘기인지 뭐 그건 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주철현 의원이 이어서 대통령이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든지 이런 언질이 없었느냐 이렇게 묻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무직은 그 자체가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는 자리다.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는 식의 오해는 더 이상 안 해줬으면 한다. 뭐 말하자면 일종의 사퇴 의사가 없지 않다. 약간 이런 해석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자신에게 경찰 지휘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이어갔네요. 네, 이 장관은 그 같은 자리 이 예결특위
그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였는데요. 네. 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 유일한 끈이라는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면서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 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안박법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여서 공용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고 감찰과 징계 그리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시로 보고받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다만 감찰이나 징계는 경찰 내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제가 손댈 수가 없고 현행법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돌아가는 보고라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논의 당시에 그것을 지휘규칙에 담으려고 했지만 당시 야당과 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등에서 경찰 장악이다 등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국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판 메시지를 내놨네요. 네, 뭐 연이틀 비판을 했고 오늘은 특히 좀 이게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한 장관은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의 유족 동의 없는 공개에 대해서 해당 명단은 철저하게 공적인 자료라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150여 명의 명단 자료를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 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 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또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은 수사 필요성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이 불법 유출 가능성이라든지 뭐 범죄 행위 가능성 이것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에서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해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경호처는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기존에도 경호처는 경호 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활동을 지휘 감독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부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됐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서울시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오는 2024년 1월부터 TBS는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재석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했는데요. 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약간 결이 다른데 오 시장은 재정 독립 차원에서 TBS에 대한 예산 삭감 가능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이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시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 예, 뭐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오전 9시 30분 정도에 소환이 돼서 지금 11시간 넘게 조금 전 9시 좀 넘어서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검찰에서는 지금
그 정 실장에 대해서 2013년에서 2020년 이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을 하면서 1억 원여의 뒷돈을 이 위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챙긴 혐의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그 정 실장과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가 엉터리고 조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조사 마친 뒤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후 후속 보도를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갈수록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번 회담 성과와 향후 한중 관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6시 한중회담이 열렸고 25분 만에 회담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실제로 떠날 때까지도 불확실했었고 어쨌든 양국이 만나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면대면으로 이 대면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최근에 이 전체적인 한반도 정세라든지 미중 관계 또 미일 관계, 중일 관계, 한중 관계 아주 복잡다단하잖아요. 네네. 이런 가운데 어쨌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방향을 잡으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뭐 이 점에서 저는 만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양국 관계의 방향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했다고 하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한 다자주의라는 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자주의에 의해서 중국은 그 WTO 같은 다자 통상체를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정한 다자주의라는 거는 전 세계가 호혜평등으로 공평하게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예. 최근에 그 미국의 행보는 다자주의를 빙자한 집단주의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와 규범과 동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서 다자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집단주의고 분열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다자주의라는 것은 한국이 최근에 미국의 경사대에 있고 그것이 다자주의라는 이름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집단주의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의 우회적 표현이죠. 예. 아마 중국은 계속해서 이 다자주의 움직임을 외교적으로 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외교적 수사라고 하는 게 좀 뜯어보고 이게 불만의 표시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 상호주의를 강조했다고 해요. 네네. 이 정반대 메시지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보편적 가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미국식의 서방 위주의 그런 개념이겠죠. 민주, 자유, 인권, 평등, 개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보편 가치거든요. 네. 이 보편 가치는 사실은 중국은 보편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주, 자유, 시장 경제 국가들과는 제도와 가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이거에 의해서 형성된 국제 질서에 한국은 동의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다니 네. 그렇게 보면 거꾸로 이 보편적 국제 질서에 이 편입되지 않은 이런 뭐 대표적인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들으면 어쩌면 그러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냐, 또는 중국이 이런 보편 질서를 존중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의 말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올 초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당선되기 전부터도 보편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미국적 가치에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계속 이제 중국은 읽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해석에 따르면은 정반대 메시지를 사실은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은 점잖게 했지만 굉장히 그 긴장된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사실 이번 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그냥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는데 그 한 국가로서 그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태평양 도서국과 관련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네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네. 이 중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 용어 자체가 이제 예. 미국이 쓰는 용어잖아요. 원래는 이제 아베가 썼던 용어입니다만은 예. 이게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예.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한국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이제 쓰게 되니까 미국으로 확실히 경사됐다라고 중국은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남방 정책입니다. 남쪽 지역과 잘 지내서, 이게 원래 MB 때부터 이 편중된 4강 외교의 편중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남방 외교를 주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이 앞에 신자를 붙여서 신남방 정책 이렇게 썼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용어를 선택을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갖다 쓰고 앞에다가 우리가 11일에 이제 한국판이라는 걸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근데 네. 중국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 도서국가들, 지금 사실은 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둘러싸고 미중의 그 소위 힘겨루기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이제 참여한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이 이 소위 도서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푸른 이 섬, 이런 예. 얘기들을 쫙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미국과 합쳐지는 구도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이 그걸 얘기를 해도 그거는 다분히 미국의 범주 안에 있고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아니냐.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의 자주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자꾸 이제 미국과 연계를 시켜서 보다 보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사실은 쿼드에 호주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좀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 안 좋으면 어떡하나. 중국이 또 과거처럼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뭔가 보복을 하거나 이러면 어쩌나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메시지는 안 나왔거든요. 네. 시간도 워낙 짧았고 그렇게 이제 깊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경제 보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IPEF나 취퍼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다고 경제 보복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우리 반도체에 대한 네.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중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확정되지도 않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이 흐름 속에서 경제 보복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온도차가 좀 있었죠. 당연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일정한 역할.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것은 공급망 안전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경제 협력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미국 쪽으로 경사돼서 미국이 얘기하는 중국을 배제한 소위 그 디커플링 정책 이런 데 너무 깊숙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우회적이지만 매우 직선적인 그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IPEF나 그 취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그 협의가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한 11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고 그래서 중국이 강력하게 올 초반에 우리를 압박을 하다가 이게 그렇게 금방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IPEF도 여러 나라고 그다음에 취퍼도 다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취퍼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 이게 제조력 이걸 보고 갔는데 대만 같은 데도 야 이거 잘못했다가 기술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미국도 가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미국이 의도한 대로 잘 가기는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이런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압박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수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는 큰 틀에서 시간도 짧았고 뭐 이 상견례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공급망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갈등을 노출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북한이 실제 핵실험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시 주석은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 발 물러났죠. 그거는 이제 다분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결과 브리핑 보고를 보면 북핵, 한반도, 북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 얘기들도 중국 측 발표문에는 전혀 그 설명문에는 북한, 북핵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중국도 지금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저 연일 계속되는 핵실험, 그리고 곧 있을 수 있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자칫 북한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 미국한테도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죠.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중국이 안 나서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지금 보유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중국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예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약간 또 동문서답 형태로 한 경우가 이제 그 케이스고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사실은 다 자기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의 핵 사용을 반대한다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북한은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전술핵 배치가 다 끝났고 또
또 핵무력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제화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같이 국제적으로 핵사용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리고 핵 보유국을 자처한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또는 뭐 과거처럼 유관 각국이 잘 조심해서 풀어가야 된다. 대화와 협상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렸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첫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본 게임은 조금 더 있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저희가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 그 전주보다 많이 급상승한 키워드나 주제가 이제 뽑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오랜만에 연애 분야가 1위로 올라왔어요. 네, 연애 이게 왜 분야요? 그런가 좀 봤더니 이제 예. 우리가 스포츠도 이제 야구도 끝났고 여러 가지 또 큰 이벤트나 또 이제 안타까운 일들도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밝은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집에서 좀 TV 보시는 분이 많아져서 그런지 연애 분야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본방사수라는 키워드입니다. 본방사수요? 무슨 네. 본방을 사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해 보면 이 본방사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옛날에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냥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OTT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본방사수가 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연관 키워드가 임영웅, 김호중, 송가인 이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네. 있는 트롯 가수분들이 네네. 네, 이제 나온 건데요. 예.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임영웅 가수의 그 전국 투어 준비 과정이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가 TV에서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청률이 6%가 넘었습니다. 6%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김웅중 씨, 송가인 씨 이 두 사람도 원래 트롯 프로그램에서 우승이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또 이렇게 현장에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네. 이것도 첫 방을 했는데 한 4.6% 그러니까는 5% 거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특정 채널에서 한 건데 이른바 이제 시니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트롯 IP 혹은 팬덤의 힘이 여전히 좀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뭐 임영웅, 뭐 본방사수, 김호중 본방사수 이런 키워드가 좀 오랜만에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예. 최근에 또 이제 이 팬덤의 힘과 파급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키워드 있는데 네. BTS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이제 그래미 어워즈 후보 16일 오전 2시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과연 이번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서 3년 연속으로 후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이게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블랙핑크나 스트레이트키즈 등 최근에 이제 차세대 K-팝 글로벌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도 과연 깜짝 후보 될 것이냐라는 관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예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혹시 민경 장군 아시나요? 예, 알아요. 그쵸. 이 코미디언 김민경 씨가 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격 국가대표로 뽑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실제로 정말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국제실용사격연맹 사격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 근데 거기에 최종 2명,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가대표 경기니까 정말로 치열한 이제 정확한 그 성적을 확인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여자 부문 2명 뽑았거든요. 근데 2명 중에 1명이 돼서 실제로 국가대표로 이번에 사격대회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떤 경우냐면 핸드건 월드슛이라고 그래서 약간 실탄을 쏘는 것과 비슷한 실용사격,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이제 사격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민경 장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그 전에도 뭐 다양한 운동에 상당한 이제 재질을 보여줬잖아요, 재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한 컨텐츠 프로그램에서 한 1, 2년부터 사격을 배우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총을 쏘게 되면 반동이 심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좀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러는지 총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분들도 정말 뭐 프로의 좀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번에 정말로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사격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한실용 사격연맹이 주최하는 자격시험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거쳐서 여성부 최종 2명 안에 이름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번에 질문을 뭘 했냐면 코미디와 사격 중에 무엇이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네.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신 게 이분이 네. 지금은 사격이어야 한다. 지금은 제가 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진심이다. 이제 본인이 어쨌든 국가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먹방에도 많이 나오고, 네. 예, 그 개그맨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렇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국가대표도 되고.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인지 이제 대단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도전이라는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이제 아주 호평을 댓글로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 주제는 환경 분야의 날씨 주제고요. 키워드는 수능 한파입니다. 벌써 이제 17일이 수능이죠. 네. 수능인데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일 평년보다 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민간 기상 기업이든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에서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온도의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꺼운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수능 한파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 정도로 항상 이상하게 수능 때는 이제 기록적인 한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따뜻한 수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파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맞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키워드는 예방인데요. 네. 좀 안타까운 기억이 있죠. 지난 9월 8일에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었던 대전 아울렛 화재 사고를 네네. 계기로 해서 정부가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여 곳을 점검했거든요. 네. 근데 10곳 중 4명꼴로 안전 관련 법이 위반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이제 207개 복합 쇼핑몰 중에 42% 8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5건에 대해서는 9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고요. 시정 요구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마트들이 대부분 다 예를 들면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압력이 비정상적인 소화기를 비치했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를 표시하는 등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대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분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기업 스스로가 좀 고객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4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FTX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세계 3위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고요. 뭐 당장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같은 이제 거래소가 같은 위험 겪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안전성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시장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잠재적 투자 자산으로 여기고 포트폴리오에도 포함시켰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소가 파산하면은 네. 만약에 제가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FTX라고 하는 거래소에 만약에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좀 구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갑자기 있던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법안이나 이런 것들 좀 규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사를 계속하면서 이들이 정말로 코인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아직 완전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 특히나 이런 예를 들면 가치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예전에 설명드릴 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킹해가지고 네. 가상화폐 뭐 도난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볼 수 있죠. 절대 안전한 곳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 가면서 안전하게 해야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안들이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요. IT 과학 분야의 달고리즘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혹시 IT 과학인데 달고리즘요? 이게 뭐냐면 달 플러스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가 개개월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달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찍은 사진들을 기기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독 갤럭시에서 아이폰보다 상당히 사진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찾아봤더니 네. 최근에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인공지능이 사진을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데 네. 이 보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대충 찍었는데 이게 정말 전문가 사진 찍은 것처럼 나오니까 이거는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해야 될지 합성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의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달에다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달고리즘 아니냐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들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사진을 찍는 행위라고 하는 게 내가 찍은 대로 하는 게 잘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충 찍어도 전문가처럼 나오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지금 SNS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아요? 아니 대충 찍어도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도 싶은데. 네. 근데 또 너무 대충 찍었는데 내가 찍은 것 같지 않은 사진이 나와버리면 또 이거는 내가 찍은 거야? 합성한 거야? 이런 이제 우리가 애매한 상황들을 요즘 이제 겪는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사진 찍을 때 포샵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진이 알아서 잘 찍어주고 네. 오히려 포토샵 해주는 것처럼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이 그렇죠. 카메라가 한 대에서 두 대, 세 대, 네 대, 지금 한 6대까지도 늘어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카메라가 이렇게 마냥 늘어나는 것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사진이라는 건 누구나 봤을 때 예쁜 게 좋은 거냐, 나만의 느낌을 내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거에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든지 한쪽 방향이 뭔가 작용이 가해지면 다른 반작용도 그만큼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예전에 디지털 똑딱이 카메라를 다시 사가지고 찍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게 하는 그런 소식인 것 최근에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앱들도 있어요. 그 마치 사진 찍으면 일부러 3일 있어야지만 사진을 볼 수 있게 네네. 하는 이런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다시 오는 뭐 이러한 앱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질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류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인문학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오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남부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까지 순간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7도 등 전국이 2에서 10도로 모레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내륙 지역에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6도 등 전국이 12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나쁨, 교학교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은 오전에, 세종과 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7.1도, 지금까지 1.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80억) 이 숫자를 본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 하는 세상에 80억이 뭐 그리 놀랄만한 숫자인가. 잠시 거드름을 피워도 봤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10만도 감당 못해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히 80억을 가볍게 여기다니.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제자리 뛰기를 한다면 모르긴 해도 지구 자전축이 뒤틀려 버릴지도 모르겠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80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유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1년 70억 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10억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192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인구가 10억에서 20억으로 2배가 늘어나는데 173년이 걸렸지만 그 2배인 40억 명이 되는 데는 49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는 베이비붐으로 출생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계 규모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 인구 손실은 적었던 데다가 여기에 공중보건과 영양, 의학기술까지 개선된 덕분에 인간의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인구 증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점만 보면 인류 문명이 탄생한 지 15,000년 만에 이룬 신기원이라 할 만하지만 유엔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 속도라면 15년 뒤인 2037년에는 90억 명을 돌파할 텐데 늘어나는 식량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그리고 점점 극단화하는 기후변화를 과연 지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80억이란 숫자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자 지구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며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곤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으셨습니다. 김수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와 기다립니다. 오늘도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315님, 그 짧은 기간에 10억 인구가 늘어났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망치로 한 대 콱 맞은 느낌이에요. 정말 행복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은 또 역으로 비례해서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하여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4287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지구 인구 80억 명이라니 축하보다는 고민이 많아지네요. 이러시면서요. 지구가 힘겨울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걸 뭐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 지구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평화로운 시기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전쟁도 하고 서로 종교, 인종, 민족, 국경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나누고 그걸 가지고 구분해서 차별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만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짠 하고 지구가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황당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네요. 네, 7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예,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이 지난 9월 15일 7만 1,444명이에요. 2달 만인데요. 7만 2,883명이 늘었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마다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8일 날 3만 3,218명, 25일엔 4만 3,739명, 11월 1일에는 5만 8,360명, 8일에는 6만 2,260명이었는데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 속도가 다음 약간.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확진자가 한 달 새 2배 이상 불어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더블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주마다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건데 뭐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확산세의 가속도가 붙고 있으니까 지금 11월인데 정말 12월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412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 지표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네. 백신 접종률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폐기하는 백신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면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앙백신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백신이 총 2,900만 회분인데요. 네. 올해 안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게 300만 회분이에요. 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원이에요. 너무 굉장히 아깝죠. 많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도입했던 백신들의 경우는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백신들은 단가 백신이에요. 지금은 2가지 바이러스의 그 항체를 중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 썼던 백신인 거예요.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인데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2억 9천만 회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1억 5천만 회분이 들어온 거 아직 안 들어온 것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 예산만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300만 회분은 이제 단가 백신인데다가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절기에 추가 접종으로 쓰고 있는 이가 백신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다 맞으시면 사실 폐기할 일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요. 어제부터 BA4하고 BA5 기반의 화이자 2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중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백신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 인구 대비해서 3.7%. 그다음에 어제도 3%대라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에 대해서도 1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하고 달리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되고 특히나 백신 접종을 하고 바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필요하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아까 대유행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전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면 유행에 네.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선택해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추위를 타고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앓으셨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드셨어요.
썼어요. 예. 그리고 지나간 지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장기침을 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폐렴으로 가면 고혈증은 기저질환이 없어도 심각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 취약한 연령층에 있으신 분들은 좀 맞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백신 접종도 여러 차례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네. 또 본인이 감염되고 난 다음에 나의 증상이 어떤지도 이제 다 학습이 돼서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강제로 뭐 끌어다가 백신을 접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예. 본인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접종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시기를 앞당겨서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는 신생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이 됐는데 이달 초에 신생아 2명이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일하고 11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어떤 증상이냐면 기침, 콧물, 재채기, 발열 이런 감기 증상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면 호흡 곤란이 오거나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올 수 있어요. 신생아들은 보통 감염이 잘 안 걸리잖아요. 네.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6개월까지는 네. 사실 감기 잘 안 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유아 발병 초기에 이런 증상으로 시작해서 코 막히면 이제 요 연령대에 있는 신생아들 코를 이렇게 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배우는 데만 사실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억지로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쌕쌕거리면 자면 이제 그냥 엄마도 날 새는 상황인데 맞아요.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폐렴으로 가면 신생아들은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후조리원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92명이 다녀갔거든요. 네. 지금 이 중에서 그 확진 판정 받은 신생아 중에서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4명은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지역 내 산후조리원에서 꾸준하게 이런 발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상반기는 있었는데 하반기는 없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가 많이 번져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분비물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들은 각별한 주의가 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뢰 제거 장병들, 우리 TV 화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지뢰 발견됐다 이러면 우리 홍수 난 다음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지뢰 제거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뢰는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걸 지급한다고요? 네. 근데 그 위험수당도 얼마 안 되고 그것도 또한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위험 근무 수당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가 저는 그 기준이 궁금한데 네. 보통 이제 그 병사들이 지뢰 제거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 예전에 발목 지뢰라고 네네. 해가지고 목함 지뢰. 네. 그걸로 이제 우리 그 군인이 다치는 일도 있었는데 네네. 군 장병에게 이 지뢰 제거를 전담하는 장병들한테 병사의 경우는 하루 3,960원이에요. 위험수당이 위관급 장교도 6,863원입니다. 근데 이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몇천 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한 병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인천에 있는 육군 공병부대 소속이라고 하는데 지뢰를 밟게 되면 다리가 절거나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3번이나 지뢰 탐지 작전을 반복했는데 한 번도 생명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병사가 있는 부대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지뢰가 수시로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인명피해가 많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수당 4,000원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군을 비판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네. 그거마저도 제대로 말하자면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몇십 년 전에 군대면 모를까.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더 업무 담당자 업무 미숙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대 장병 71명한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육군에서 인정을 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수당 입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당 입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부에서 사실 위험근무 수당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원꼴 5%를 올리기로 했고 내년에 네. 장기적으로는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근무하는 병력들도 있고 또 전문가들로 지뢰 제거 부대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병사 월급 100만 원, 뭐 앞으로 200만 원 시대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네. 100만 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위험수당, 지뢰제거하면서 받는 위험수당, 뭐 예전에 이제 공수부대는 점프수당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몇천 원이라고 하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어요? 네, 물론 그 수당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기보다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납득이 되는 수준은 그렇죠.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지뢰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묻힌 곳 중에 네.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초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꿀벌이 되고 사라져가지고 네. 뭐 농가가 비상이 걸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데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문진청에서 그 같은데. 원인 조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발표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날씨 때문이다, 뭐 이상 기온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뭐 드렸었죠. 따뜻해진 기온에 바깥에 나갔다 갑자기 기온이 못 떨어져서 들어왔다. 얼어 죽었다. 네. 뭐 기생충 때문이다. 그렇죠. 뭐 여러 이유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개선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한 통에 양봉을 하게 되면 꿀벌이 10,000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최근에 양봉장인 개체수가 6,000~7,000 마리 정도에 불과한 벌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벌통하고 벌통을 합쳐가지고 그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그 널빤지 모양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네네. 꺼내면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양봉하셔가지고 새까맣게 붙어 네,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요즘엔 듬성듬성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빈 벌통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한 해 평균 300개에서 320개 정도 벌통을 하셨던 양봉장에도 지금 200개 정도만 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꿀벌 실종 사태가 내년 초에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것처럼 이상기온 때문이라면 올해 겨울을 또 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올겨울을 잘 넘겨야 내년 봄에 꿀벌들이 제일 잘 번식을 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과일 농사라든지 아니면 그 화훼 농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관찰을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꿀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꿀만 그렇지 갖다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농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네. 농사뿐만 아니라 온갖 자연현상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뭐 드론으로 수분을 시킨다더라 뭐 네, 이런 뭐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얘기도 들은 있죠. 적이 있는데 근데 원인 조사를 했으면 대책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뭔가 대책을 잘못 만들든가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이 합동조사를 했어요. 월동꿀벌 78억 마리가 폐사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그때 원인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응애류 때문이다. 이게 이제 꿀벌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 같은 건데 네. 조사된 사이에 다 응애류가 발생을 했는데 번데기에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응애류가. 그런데 여름철에 제대로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꿀벌의 폐사 피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농가에서 응애류가 지금 번식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의 생육이 나빠졌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날씨 탓이었는데 날씨가 평소보다 따뜻하니까 꿀벌이 그냥 일하러 나갔다가 네. 체력이 떨어져서 못 돌아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양봉 농가에서 이 두 가지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응애류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방제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 얘기 좀 달라요. 좀비 응애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약품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응애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응애류는 블루발리네이트 계열의 약품의 내성이 생겨서 방제를 해도 90%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봉 농가들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농약류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꿀별 수명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뭐 이런 그게 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꿀벌의 수명이 34.3일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거죠. 원래 그런데 그렇게 짧아요? 그게 짧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17.7일, 보름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데 예. 꿀벌 수명이 50년 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한 내용인데 외부 이제 변수를 다 통제를 하고 벌의 수명이 얼마나 짧아졌는지를 연구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는 무관하게 꿀벌 수명이 점진적으로 그냥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인 건데요.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게 되면 개체수나 생산량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봉 작업에 미치는 수명이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컴퓨터 모델링을 해보니까 정말 33% 손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양봉업계가 매년 30-40%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구가 주목을 받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도 영향을 줬겠지만 꿀벌 집단 실종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도 꿀벌이 집단적으로 실종되는 일들이 2006년부터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응애 같은 해충이나 농약 중독, 새로운 질병 이런 것을 분석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꿀벌이 사라지는 게 인류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 70% 이상이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드론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건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꿀벌을 다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거잖아요.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네. 원인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올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하우스 농가들은 꿀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수분 하는 벌 통당 가격이 지금 많이 뛰고 있는데요. 네. 하우스는 이제 수분을 해야 되니까 벌을 이제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벌이 부족해지면서 수분용 벌 가격이 한 통당 15만 원 정도 했는데 최근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곤충학자들이 연구하는데도 아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수분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발품을 팔아서 수정벌들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안 되면 일일이 손으로 이제 꽃가루를 묻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한 동에 놓을 벌 한 통을 빌리는 가격이 7만 원 선인데 이게 40%가량 올랐대요. 근데 그것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의 겨울에 수박 재배 농가가 전체 재배량이 90%를 넘는데 만약에 꿀벌이 제대로 이렇게 수분을 못 해주면 출하량을 못 맞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일이 적게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우스 농가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고 최근에 제가 이제 농사 지으시는 저희 친척분한테 전화드렸더니 안 오른 건 딱 한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요? 쌀값이요. 네네. 아유, 참.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농가들 걱정이 큽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인권위가 개정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 고등학교가 학교 생활 규정이 있어요. 11조에 저 학교 다닐 때랑 비슷하던데요.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그리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이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여학생요? 예. 지금 여학생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적발되는 학생들이 200건이 넘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진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을 받으니까 이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과 특히나 자기결정권을 제한당했다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서. 그런데 이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시행 중인 규정은 2012년에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두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의 학칙에 대해서는 대전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랑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권위에서는 10년 전에 두발 규정을 만들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현행의 그 두발 규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교장 선생님 생각이 어떤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강원대 한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집단 체벌이 발생했어요. 예, 급식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얼차려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 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집단 체벌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7일 오후에 강원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본관에서 급식 당번을 맡았던 학생 30여 명이 교사에 의해서 엎드려 뻗쳐 얼차려를 받은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학교 학생들이 요걸 학교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학교 분위기가 이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급식 지도 상황이 어지러웠다라는 이유로 단체 얼차려를 받았는데 지금이 80년대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강원도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적발을 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이번 일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됐고 시청하고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한 건 잘못됐다. 그리고 지켜본 아이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체벌받은 학생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담당 선생님은 말로 해도 될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내일로 가기 위한 종착역입니다. 당신의 시선에 새로움을 더하는 시간, 시사야. 마음껏 즐기시고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시는 소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성백제 시대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과 몽천토성 외곽에서 심상치 않은 유구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각종 재개발 구역에서 근초고왕 시대의 도시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한성백제의 도시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성백제 하면 비운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한성백제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고요. 그 도성인 한성이 함락이 되고 이때 그 패배를 직감한 계로왕이 아들 문주에게 나는 마땅히 사직을 위해 죽겠지만 너는 피해서 나라의 개통을 잇도록 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래서 한성백제 493년 역사가 그렇게 종막을 고하고 백제는 이제 웅진으로 공주로 천도해서 웅진 시대를 맞게 됩니다. 한순간에 싹 하고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역사적 미스테리를 풀려고 굉장히 사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라진 한성백제의 흔적이 극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96년에 원래 한성백제 함락 이후에 1,500년 이상 땅속에 꽁꽁 묶여 있다가 이 1596년에 극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해 말에 풍납동의 현대 아파트 텃박이 공사장에 어떻게 보면 그 학자가 잠입을 했어요. 이영구 교수라는 분이 그 당시 선문대 교수인데 잠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무수히 박힌 한성백제 문화층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언론에 터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장기 발굴 조사 끝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둘레 3.5km의 풍납토성의 어떤 그 실체가 그 내부의 실체가 또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지금 이홍구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예.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의 왕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예.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발굴 결과나 연구 결과 보면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논쟁이 있는데요. 예. 그 그러니까 풍납토성과 옆에 또 몽천토성 있잖아요. 예, 그 예.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뭐냐면 삼국사의 괴로왕지를 보면 고구려군이 북성을 7일 만에 빼앗고 그 괴로왕이 몸을 피한 남성을 공격했다라는 표현에 있는데 그 표현에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북성은 풍납토성이고 남성은 몽춘토성이 아니겠냐라는 유력한 견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침략군에 맞닥뜨린 괴로왕이 평소 머물던 풍납토성 즉 북성에서 싸우다가 그 남성인 몽춘토성으로 피했다. 거기서 항전했지만 남성까지 함락되었다. 이런 이야기 구조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예, 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예. 우리 뭐 사대문 안에만 사람 산 건 아니잖아요. 예. 사대문 밖에도 사람 살았던 것처럼 예. 지금 풍납토성, 몽천토성 안에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곽에 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 그래서 1996년 풍납토성 발견 이후에 20년 동안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한성백제 시대 도성은 과연 풍납토성과 몽천토성에만 한정된 개념이었을까? 그 두 왕성의 밖에는 한성백제 시대의 유적과 유구가 없는 것일까? 지금은 이제 그 석천동, 방이동, 가락동, 고분군 뭐에서 일부 그 고분군이 좀 남아있는 노출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만 해도 그 일대에 300기가 넘는 고분군이 보였다라는 거였거든요. 300기요? 그렇습니다. 그 일제가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두 왕성 밖에서도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죠. 그대로 보존만 됐다면 경주 못지않은 네, 엄청난 역사 유적이 될 뻔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잠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몽천하고 풍납토성 흔적만 좀 아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기가 넘는 고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발굴만 하면 많은 유구나 유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런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뭐 예전엔 7, 80년대까지는 그랬다라는 거고요. 풍납토성 발견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토성의 내부 발굴에만 또 신경을 썼어요. 주로. 그래서 그밖에 유적유구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 왕성 내부의 발굴 보존에도 사실 수많은 또 엄청난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 밖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아파트 공사 이런 대규모 공사 개발이 있는데 그 왕성밖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이 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왕성밖에 한성백제 도시개발 속에 간과되고 무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참 뭐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지만 옛날에 풍납토성 바로 끼고 있는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제가 포장마차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유물 보존이나 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관심했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6년에 그 풍납토성하고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뭐 경기 하남 가밀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사전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그 발굴 조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한성백제 시대 이른바 굴식 돌박무덤이라 해서 횡열식 석실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쏟아져 나왔는데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고분의 수가 총 52기였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한성백제 시기의 굴식 돌박무덤이 한 100기가 되거든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의 반이 넘는 대규모 고분이 그 지역에서만 쏟아져 나온 것이죠.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분군에서 중국계 청자가 나왔는데 호랑이 머리 장식이 달린 항아리, 그다음에 닭머리 장식이 달린 항아리가 있어요. 그 연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 중국의 동진 시기의 중후기인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사이로 추정이 됐고 그리고 이 고분군의 일부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이 있습니다. 엉덩이 뼈가 있는데요. 엉덩이 뼈 그다음에 나무 관제 이런 것들을 해갖고 연대를 측정을 했더니 4세기 중반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나온 발굴된 가밀동 고분군의 중심 연대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500, 16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고분군에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묻혔는지 이건 알 수 있습니까?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성의 중심부에는 유명한 석천동 고분군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석천동 3호분이라고 그래갖고 제일 큰 고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근처 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석천동 고분군은 왕과 왕족의 무덤이 모인 곳이고
그에 비해서 풍납토성과 4km 정도 떨어진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가밀동 고분군에서는 아마도 그 시대를 호령한 귀족들의 묘지가 아니었겠나라는 판단이 들죠. 그 귀족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죠. 모르죠. 모르는데 네. 제가 한번 삼국사기를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예. 근초고왕 시대에 등장하는 진정이라는 인물이 보이더라고요. 진 씨가 그 참진자거든요. 예. 그 한성백제 시대에 이렇게 보면 가장 유력한 8대 귀족 가문이 있거든요. 예. 그 뭐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즉위 2년 후인 347년에 진씨 가문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왕후의 친척인 진정이라는 인물을 조정자평 지금의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네. 삼국사기를 보면 인물평이 별로 안 좋아요.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성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고 일할 때 가혹하고 까다로웠다. 그래서 권세를 믿고 제 마음대로 하니 나라 사람들이 미워했다. 뭐 이런 악평이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은 미워했지만 어쨌든 권세는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평판은 어떻든 간에 예. 그 근초고왕 시대에 가장 유력했던 진씨 가문의 무덤이 뭐 혹시 가밀동 고분군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 땅속에 꽁꽁 숨어있던 한성백제 역사 또 한 번 1996년에 이어서 또 한 번 택지 개발 즉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풍납토성도 아파트 공사하다가 그렇죠. 일종의 이제 예, 그렇습니다. 터파기하다가 발견된 거잖아요. 예. 우리 강일동 고분도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밀동 고분군이에요. 우리가 저도 잘 헷갈리는데 가밀동 고분군이라고 네. 하남에 있군 뭐 있습니다. 강일동이 아니라 그런. 강일동도 있고 가밀동도 있고. 하여튼 뭐 강일동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밀동이라 그랬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풍납토성하고 몽천토성 외곽에서 벌어진 그런 각종 공사 현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요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성 즉 풍납동 토성과 몽천토성 외부에서 한성백제 주민들이 살았던 명백한 흔적이 보이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럼 집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거에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첫 테이프를 끄는 게 풍납토성에서 북동쪽으로 한 90m 떨어진 그런 곳인데 이 역시 이제 천하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예요. 역시 이것도 아파트죠. 네네. 노출된 유가 유물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구의 양상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1차로 이게 주거지라든지 또 창고와 같은 그런 걸로 용도로 쓰였던 그런 구덩이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는데 그 위에 2차로 다시 주거지와 또 구덩이 유고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던 흔적이 나온 거죠. 가장 아래 밑바닥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집터고 그 위에 흙이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집이 올라갔다. 그럼 두세 개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시대에 걸쳐서 만든 집터 유적이 발굴이 동시대라도 뭐 선후 관계가 뚜렷한 그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을이 한 4세기 중반에서 100년 정도 존속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2년 뒤에 또 2021년인데 풍납토성 역시 외곽의 풍납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장 이건 뭐 동사무소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예. 거기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출토가 되었는데 한 18평 규모의 주거지가 함께 그 91개의 다양한 요구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2층이 아니라 3개면 3개의 생활층이 중층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한 번 조성된 건물 뭐 같은 그런 생활 공간이 다시 재차 3차에 걸쳐서 각종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올린 거죠. 그리고 창고 등으로 쓰였을 아까 얘기했던 대형 구덩이 같은 경우는 조성되고 폐기되고 다시 조성되고 또 다시 폐기되는 그런 시차를 두고 다양한 공간이 여러 차례 중복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했던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게 뭐 천호동 풍납동 여기만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밝혀지는데 2020년부터 이 방이동 보면은 서울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뭐 유소 호스텔도 있고 대한체육회관도 있는 그 자리인 건데요. 그 부지에서 더 극적인 유거 양상이 드러냈는데 이 한성백제 시기의 주거지가 38동 터가 발견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그런 구덩이 시설, 건물 시설일 수가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폐기물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300기 가까운 그런 유구가 노출이 됐고 화재로 폭삭 내려앉은 건물도 한 2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거지에서는 화덕 자리하고 부뚜막도 보이고 또 고래라 그래갖고 구들장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 불길 이런 것들이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고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주거지 그리고 구덩이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역시나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발굴할 때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는데 이거 드론 같은 데서 높은 데서 아래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집터가 뭐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도 제가 뭐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사진도 올렸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보면 엄청 대단하게 이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대단한 건데 그 올림픽 컴플렉스 맞은편에 보면은 이 잠실 신천동 진주 아파트가 있잖아요. 유명한 진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재건축 부지에서는 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또 유구 유적이 더 큰 유구 유적이 발견이 됐죠. 어떤 모양의 유적이 발견됐길래 그렇습니까? 원래 이 아파트 단지가 저습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대가 좀 낮은 거죠. 네, 약간 그렇고 저습지이고 그다음에 유적이 존재 설령했더라도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으니까 훼손될 가능성이 많겠다. 있었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이제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겠지만 주변에 몽춘토성이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 발굴 조사를 했는데 올 1월부터 이제 정식 발굴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기존 아파트 건물 그 사이에 땅 밑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성백제 시대의 도시 유적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건물을 피해서 드러난 유구가 주거지가 68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각종 시설 그런 뭐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쓰였던 구덩이가 363기, 도랑 유구가 34기, 도로가 1기, 그다음에 불에 탄 유구가 1기 등해서 총해서 472개의 한성백제 시대 유구가 밝혀진 거죠. 옛날에 지하주차장 만들었으면 다 훼손될 유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없는 곳이라서 아마 이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아마 지하주차장 막 그렇게 엄청 다 파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주거지를 보면 보존 상태가 완벽한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 21호하고 22호 주거지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 평수가 68평 그리고 62평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한 동이 68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보면 육각형인데 뭔가 그 대형 무슨 공간, 그러니까 공동 강당 건물, 같은 무슨 공공시설 같은 그런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동은 가장 넓은 주거지라는 점에서 또 한 동은 바닥면을 다진 흔적과 부뚜막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2동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발굴 성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덩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구덩이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우리가 겁니까? 이제 구덩이 하면은 그냥 뻥 뚫어놓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화덕이나 부뚜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거지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거를 그냥 구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모르는 경우에 주거지도로 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라든가 혹은 폐기물을 담아놨던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 최대 폭이 한 8m 가량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98m 정도 나왔거든요. 도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백제 시대의 수레바퀴 자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현대 운송 수단인 경운기 그다음에 트럭의 바퀴 자국이 이것이 동일한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1500년 전에 도로 개념하고 지금의 도로 개념하고 같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재미있는 또 상상력까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에 있는 고속도로가 로마 시대 때 다 닦아놓은 도로 위에 만든 거다. 뭐 이렇게 그거랑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유구가 나오면 이런 때 재개발 재건축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재건축하는 그런 부지잖아요. 근데 그 부지인데 그 밑에도 어떻게 보면 한성백제 시대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첩된 유물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성백제 시대 때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또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라는 건데 이 유적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주거지, 그다음에 주거지와 아까 얘기했던 구덩이, 각종 시설물, 그다음에 구덩이와 구덩이, 주거지와 도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러 차례 중첩되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가장 규모가 크다는 68평짜리 주거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거지 위에 23평짜리 건물이 또 들어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31평짜리 한성 백제 시대 때 그런 거죠. 그런 건물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어떤 주거지의 경우는 무려 5번이나 그런 중첩된 사례가 있거든요. 만들었다 또 만들었다 만들었다 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주거지로 사용됐는데 그 위에 또 도로가
뭐 서 있는 뭐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걸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대단해 보여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호동이나 풍납동, 방이동, 신천동 이 유적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의 거네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그런 방이동 청사라든가 또는 방이동 그 48번지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재건축하고 뭐 또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와 똑같은 양상의 한성백제 시대 주거지 중첩 그런 유구가 계속 속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유적들의 연대는 3세기 말 혹은 4세기 중반부터 5세기까지 다 일관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다 백제 근초고왕 시절과 겹친다. 그렇습니다. 근초고왕 시절에는 보통 보면 고구려 고고건왕을 죽이고 뭔가 이 군대를 대대적인 사열을 했는데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황색 깃발이라는 건 황제 해석깔이거든요. 황색은 그래서 이게 그 만천하의 백제국이 황제국이다라는 걸 뽐낸 거고 어쨌든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초고왕 때가 백제의 전성기라고 하니까요. 뭐 그 시절은 그만큼 화려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최치원이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의 말을 들으면 백제가 오나라 월나라를 침공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100만이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것 근초고왕 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럼 뭐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 그 1500년 전 1600년 전에도 계속 있었다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뭐 계시잖아요. 그런 가밀동 거분구랑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성기를 이룬 백제 도성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됐다. 근초고왕 시절에. 그래서 대단히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계속해서 금싸라기 땅 만드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럼 뭐 금싸라기 땅인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 못하느냐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는 보존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생의 어떤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뭐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100년, 500년, 1000년 후에 한성백 시대 때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주거 공간의 변천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다 깡그리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있죠.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이거 다 그냥 토파기 공사해서 그냥 다 없애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아파트 사이에 그런 따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존하는 방안들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합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이들한테 교육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혼재기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